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의 김정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 강의는 제가 훌륭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좋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는 게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 학생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아마 매주 열리고 있을 테고요. 아마 이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의 다른 선진국들하고 다르게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국가에서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를 할 때 국가에서부터 직접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회사나 또는 그 도네이션, 그러니까 개인 기부자들이 내는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가 그래도 한 30% 정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95% 이상의 연구비가 국가에서 나와요. 근데 그 연구비가 나라에서 꽤 적지 않은 돈을 주세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안과 레지던트를 다 마치고 서울대학교 안과 교수로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의 안과의 임상의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뜻이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적지 않은 연구비를 주세요. 정말로 큰 연구비를 주세요. 그래서 큰 연구비를 받는 사람은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기회가 될 때 전국에 곳곳에 가서 이게 강의를 원래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원래 여기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저 석산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했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응급수술 한 명 하고 오후에 내려와서 저희 둘째 형님이 여기 조선대학교 영상학과 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형님이랑 저녁밥 먹고 형님 집이 여기 바로 앞에 베스트빌이어서 베스트빌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우산 받고 뭐 이러고 제가 오느라고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 댁이 여기 증심사 입구에 올라가는 곳에 있어서 원래 이쪽을 맨날 지나가면서 여기 과학관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도 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광주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었던 이유는 사실 좀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원래 수술을 하고 오후는 외래를 보는 날인데 보통 제 외래가 한 8시 다 돼서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금요일 날은 이 금요과학터치를 이렇게 올 수는 없어서 그래도 의무는 다 해야 돼서 서울하고 대전에 내려가서는 계속 뭐 한 3, 4년 동안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제 외래하고 수술 시간을 좀 바꾸면서 일부러 금요일 시간을 비웠습니다. 금요일 시간을 비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뭐 광주에서 지방에서 나서 자라서 학교를 다닐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뭐 학생들 중에 제 실험실에 와서 실험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라에서 매칭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학생하고 같이 지도도 해두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건 뭐였냐면 제가 92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대학교 92학번인데 92학번이란 말을 여러분들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92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92학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서 이렇게 웃는 몇몇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웃으시지만 학생들은 잘 이해 못하겠죠.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되는 거였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수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기회를 갖고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야 학생들이 자꾸 좋은 기회를 갖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회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올해 외래랑 수술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일부러 금요일은 비워야겠다. 금요일은 비워서 사실 그래서
지난달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서 이 금요과학 터치하는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부산에서는 3년 전부터 계속 내려와 달라고 연락을 그쪽 과학관에서 연락이 계속 왔었는데 매번 죄송하다 뭐 임상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갔더니 그 거기 계신 그 과학관에 있는 저한테 계속 연락하셨던 분이 자기는 제가 굉장히 그 거만한 사람이어서 안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을 들어보니 못 내려오셨던 게 당연한데 이번에 내려와 주셔서 고맙다고 해서 내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여기에 이 금요과학 터치에 아마 이쪽 지역 근처에 있는 좋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강의를 해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러저런 다른 경로로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오히려 저처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또 오히려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중에서 누군가는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일을 할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일부러라도 광주 찾고 내려오는 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림원에서 무슨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일이 있긴 한데 아마 그거는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 거라서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만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자, 뭐 저에 대한 이런 서원이 길었던 거는 제가 특별히 광주 사람이라서 이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죠. 서울대학교의 김정훈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김정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가 3명 있습니다. 저 말고 저는 서울대학교 본원에 있고요. 해화동에 있는 본원에 있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비인후과의 김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고 영상의학과에도 김정훈이라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근데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저는 사실 임상 의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아까 저기 계신 어느 스님께서 저한테 뭐 아이가 진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매몰차게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이랬는데 저는 사실 임상 의사 중에 무엇을 진료하는 의사냐면 미수가 망막병증이나 망막모세포종이나 선천성 망막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예요. 아이들한테도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선천안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질환은 별로 보신 적도 없고 들어보신 적도 없을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가 원래 2명 있습니다. 2명. 저하고 제 스승님하고 둘이 있었는데 제 스승님이 올해 2월에 이제 정년퇴임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질환을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수술이 외래 시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매몰차게 안 된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은 사시와 약시라는 질환인데 이 질환은 제가 아니어도 전국에 볼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안과에서 소아안과를 보신다는 선생님들은 다 사시, 약시, 근시, 난시를 보세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질환, 선천성 눈질환을 보는 의사는 저 하나밖에 없고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무슨 건방지다고 환자가 오겠다는데 환자가 오지 말라 할 수 좀 없는 권한은 없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시, 근시, 원시, 약시 뭐 이런 질환으로는 아이들이 실명하지 않지만 이 질환은 망막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종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기도 하거든요. 이런 질환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두 달 사이에 그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1, 2주 내에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평생 실명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원래 오늘 제가 진료 없는 날인데도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응급수술을 하고 와야 되는 거는 어젯밤이라도 의뢰돼서 오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료를 줄이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진료를 하는 의사가 없어요. 별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죠. 저 하나밖에. 외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원래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의사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원래 계속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래 너 의사 안 해도 좋다 괜찮다 너 아니어도 의사는 있으니 너가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셔서 원래 사실 계속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 세상사 일은 본인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미수가 망막병증이나 선천성 눈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원래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그냥 미국 갈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저한테 연구하는 건 좋지만 임상을 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안과 레지던트십을 마쳤고 안과 레지던트 마치고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군의관으로 못 갔고 공중보건의로 가서 한 3년 실험하고 그리고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대학에서 정말 못 나가게 발을 잡는 일이 생겨서 그때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장이셨던 임정기 학장님이 못 나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게 좋은 건지 떠났던 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아내나 제 가족들은 그때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이 너무 많으니까. 라고 하는데 저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 지금은 떠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그러니까 환자를 수술을 하고 이 질환을 보는 의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떠나면 어떡해요. 아이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앞을 못 본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나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떠나지 못하고 제 소원은 빨리 제 역할을 대신할 의사가 한두 명만 더 나오면 제 연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시간만 계속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가연구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임상의사이긴 하지만 임상의사 이 정도 해요. 사실은 한 9,000명 정도 보는 것 같고 1년에 외래는 수술은 한 500건에서 55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임상만 하는 의사는 아니고 저는 연구를 합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SCI 논문이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벌써 한 13년 사이에 13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그 사이에 한 170편 정도 썼으니까 적지 않게 쓴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국가에서도 열심히 연구하라 라고 연구비를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받은 연구비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정말 커요. 커서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국가에서 저한테 뭘 믿고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연구비를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게 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연구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은 그런 연구를 하는 네가 자라나는 이런 새싹들한테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강의를 해줘라. 이게 원래 목표거든요. 이게 원래 강의의 목표가. 근데 제 안타까운 건 죄송한 건 뭐냐면 제가 아직 노벨상을 안 받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 되게 힘들었던 건 한 4년 전, 5년 전에 처음 이 강의를 하러 이제 서울 정독도서관에 갔는데 거기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과학교사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꽉 차거든요. 막 여기 앉아있고 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강의를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엔 초등학생들만 쫙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랑. 이 강의를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든 강의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냥 내가 쓸데없는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할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눈과 관련돼서 노벨상이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 눈과 관련돼서 노벨상이 3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과 관련된 거를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노벨상 관련된 한 가지를 엮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노벨상 관련된 내용이 선천성 눈질환과 관련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시냐 야마나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2014년에 줄기세포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이 시냐 야마나카 선생이에요.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그죠? 저는 시냐 야마나카 선생을 되게 잘 알아요. 야마나카 선생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이렇게 TV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잘 아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친분은 없고요. 야마나카 선생이 2014년에 노벨상을 받고 2015년에 이제 심포지움에 갔는데 원래 노벨상 수상을 하고 나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야마나카 선생을 부르려면 한 1억 정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웬만한 곳에서는 부를 수가 없는데 당연히 저야
뭐 이분을 제가 부른 건 또 아니고 그냥 일본에 이분이 교토대학의 교수시거든요. 교토대학에서 심포지움이 있을 때 저도 무슨 발표를 하러 가게 돼서 그때 요분이 기조 강연이라는 걸 하게 돼서 그때 우연찮게 찍은 거 진짜 우연찮게 찍은 겁니다. 왜냐면 노벨상 수상을 바로 그 전해에 받았으니까 올해 노벨상 수상자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강의가 끝나고 이분이 막 야마나카 선생님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보디가드 같은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딱 따라 붙어서 저 같은 이름 없는 연구자들이 당연히 질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확 몰려가면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요. 손으로는 안 막는데 자연스럽게 못 나가게 이렇게 막으면서 계속 야마나카 선생님이 나가게 하거든요. 결국에 입구에서 잡혔죠. 이 야마나카 선생님이. 여기가 외국 연구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사실은 요 사진에 별로 없지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 앞에. 근데 이제 그때 저랑 같이 학회를 갔던 영국의 저의 콜래보레이터 마커스가 저를 이렇게 확 밀어서 엉겹결에 야마나카 선생님 옆에 섰고 빵 찍으면서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고 이분은 딴 데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랑 사진을 찍어본 게 3번 있습니다. 이분 말고 이제 2분을 더 찍었었는데, 두 분 모두 다 그렇게 별로 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찍게 된 거죠. 근데 그 야마나카 선생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야마나카 선생은 원래 임상의사예요. 아시겠지만 원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일본의 교토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교토대학은 여러분은 동경대학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닙니다. 동경대학과 교토대학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교토대학이 동경대학만큼이나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토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가 하고 싶어서 정형외과를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도 못해서 정형외과 교수가 너는 의사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다 마치지 못했고 원래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3년간 트레이닝을 마치면 전문의 비슷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마쳤어요, 이분은. 수술을 너무 못해서 야마나카 타임이라고 아예 교토대학에서 놀리는 게 있었대요. 남들이 한 30분 해야 되는 수술을 3시간씩 하기 때문에 너는 임상의사로서는 꽝이다.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임상의사로서 수술하는 의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가서 유전학을 연구하다가 줄기세포를 공부하게 됐고 일본에 돌아와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을 발견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그러면 왜 갑자기 정형외과 의사가 유전학을 했겠느냐. 사실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천성 질환을 보는 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외래에는 눈에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도 같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중에 꽤 많은 경우가 정형외과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전 질환들이 눈과 근골격계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유전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지만 임상을 안 하는 입장이면 당연히 그런 질환들에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야마나카 선생은 노벨상을 받으셨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벨상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마나카 선생보다는 수술을 좀 잘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야마나카 선생 얘기를 하냐? 이따가 뒤에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이거 찍으라고 그러면서 찍었었는데 여기 혹시 시간이 남아서 들어가시면 왜 김정훈 니는 여기에 남아서 연구를 하게 됐니? 이걸 인터뷰하라고 그래서 인터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주요한 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원래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 사진만 봐도 대충 누군지 알겠어요? 엄마들만 알고 여기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 연식이 되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엄마들은 알고 모르시고 이 사람이 말도 많았던 MC 몽이죠. 자, 근데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눈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특징적인 오간입니다. 또 하나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눈을 가리고 사진이 나오잖아요. 왜냐? 눈을 가려놓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겉에 보기도. 그렇죠? 눈은 굉장히 작은 기관이긴 하지만 사람을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기능을 하는 거냐? 아니죠. 원래 눈은 보는 기능을 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 말에 무슨 말이 있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뭐죠? 수능에는 안 나올 테니까 관심 없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냐? 실제 우리나라 법상 내가 누구랑 싸우다가 누군가의 몸을 뻥 때려서 그 사람의 한쪽 눈을 실명시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물어내줘야 되냐? 이 사람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의 25%를 물어내야 됩니다. 운 나쁘게도 상대방의 양쪽 눈을 다 멀게 만들면 그 사람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의 85%를 물어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9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이 옛날 말을 보고 본떠서 만든 건지 아니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워낙 총명해서 이러한 원리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눈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 말 들어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눈의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가 물체를 보려면 외부에서 들어간 빛이 우리 눈의 검은 동자에 해당하는 각막을 통과해서 수정체를 통과해서 유리체라는 곳을 통과하면 망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신경 조직에 빛이 닿아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아이들의 망막 수술을 하는 의사니까 이렇게 얇은 망막에다가 뭔가를 하거든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훌륭하냐? 아니요. 안과 의사 중에 망막 수술하는 의사는 다 누구나 그렇게 수술을 해요. 물론 애들 수술이 좀 더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사람은 정말 섬세하구나. 물론 동양인이 코케시안, 백인들보다 훨씬 더 손이 섬세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얇은 망막 신경 조직을 수술한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걸 믿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눈에 들어온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 들어가게 돼서 뇌에서 예를 들면 이게 이러면 컵이라는 거에 대한 신호가 들어가서 뇌에 가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그래 두 눈으로 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냥 보면 누구나 다 두 눈 뜨고 보지 한눈 뜨고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두 눈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 기능이냐?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미키마우스는 두 눈을 뜨고 나를 보는 것 같나요? 그쵸? 미키마우스는 두 눈을 뜨고 왠지 나를 보는 것 같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실제 생쥐, 그림이 아니라 진짜 생쥐는 나를 진짜 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약간 멍해 보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키마우스는 두 눈을 뜨고 나를 보는 거지만 생쥐는 두 눈을 뜨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원숭이 보세요. 원숭이를 보면 두 눈을 뜨고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눈을 뜨고 봐요. 안 믿겠지만 사실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금붕어를 보면 금붕어가 엄청나게 귀여워요. 왜 귀엽냐? 눈이 옆에 붙어 있어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 나눈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위동물, 뭐 하위동물 이렇게 나눌 때 그러니까
고위 동물일수록 눈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눈을 사용해서 물체를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붕어나 생쥐처럼 하위 동물은 점점 눈이 옆으로 가서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원숭이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스피시스, 종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로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저는 제 실험실에서 실제로 원숭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원숭이 실험을 하면 제일 힘들어요. 원숭이는 왠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 좀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숭이처럼 이렇게 두 눈으로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얘기할 때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하면 거짓말 잘 못해요. 딴 데 보고 얘기하면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자, 근데 왜 두 눈으로 바라보는 건 중요하냐? 두 눈으로 바라보는 고등 동물만이 입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요. 결국 두 눈을 사용해서 물체를 보기 때문에 입체시라는 걸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눈의 제일 중요한 기능인 본다라고 하는 기능의 가장 핵심은 입체적으로 본다입니다. 자, 입체적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이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이래요. 전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도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가지고 이 갈릴레아 호수 폭풍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성경의 구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이라는 이 그림을 보시면 막 파도가 넘실대고 막 당장이라도 막 배가 넘어질 것 같은 이런 현실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두 눈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을 나는 직접 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당연히 없어야 되죠.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 그림은 원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에 있다가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의 진품을 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나 인터넷으로 보나 어차피 진품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눈을 써서 입체적으로 물체를 보는 건데, 이런 기능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깐난쟁이가 어른도 아니고 시력표를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력이 있는지 알 거냐?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흔한 방법은 시력표를 읽는 거지만, 시력표를 읽지 않더라도 저희가 전기생리학적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물체를 보고 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측정해 봤더니 태어나자마자 깐난쟁이들도 물체를 본대요. 근데 이 물체를 보는 기능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는 기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고등 동물로서의 기능은 두 눈을 사용해서 보는 거거든요. 두 눈을 사용해서 물체를 눈을 맞춰서 따라보면서 입체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100일 무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른들 말씀 맞다는 게 뭐냐?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셨냐? 100일은 돼야 사람 된다. 맞습니다. 100일은 돼야 사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이가 100일이 될 무렵, 소위 말해서 태어나서 교정주스로 3, 4개월이 될 무렵에 이러한 두 눈 쓰는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 아이는 심각한 시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기능을 100일 이내에 잘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상 100일이 되지 않은 아이를 엄마가 밖에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못 데리고 나가게 하거든요. 애들 병 걸린다고.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이가 잘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러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시기능이 잘 발달을 하지 못해서 물체를 보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눈 시기능 발달을 잘 못한 거래요. 읽어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 당연히 그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선천성 눈질환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 하나하나가 내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 모습 하나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그 아이한테 어떤 문제를 찾아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꼭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아이의 눈떨림이 있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왜냐면 눈떨림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정도는 눈떨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되게 흔한 일이에요, 눈떨림은. 그런데 눈떨림이라는 게 있으면 누구나 다 시력이 나쁠 거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막 아이가 그냥 정말 무리수를 두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눈떨림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아이들만이 눈떨림이 진짜로 눈의 문제와 관련이 돼요. 근데 눈에 문제가 있어서 눈떨림이 있는 아이들은 눈떨림과 함께 눈맞춤을 못합니다. 눈맞춤을 잘하는데 눈떨림이 있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눈떨림을 딱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심각한 질환이어서가 아니고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안구의 하향 편이라는 게 뭐냐면 눈이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를 키워보신 엄마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가 깐난쟁이 때 보면 눈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요.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한 번씩 하시거든요. 우리 애 눈이 뒤집어져요. 경계하는 것 같아요. 경계하는 건 아니고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눈이 정상적으로 눈이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 사람한테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사람이 진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직립보행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앞을 멀리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진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직립보행을 해서 두 눈을 사용해서 보면서 이제 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본다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내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눈 뜨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물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 누가 내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눈을 감습니다. 그죠? 눈을 감으면 감은 눈꺼풀 뒤쪽에서 눈의 바깥 위로 올라갑니다. 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식구 애들을 확 뒤집어 보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쓰는 말로 벨 현상이라고 하는데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감는 순간 빛이 들어가는 경로인 아까 각막, 수정체, 유리체 쪽에 들어가는 이 경로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 뒤로 숨기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또는 발달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보여야 되지 않은 이런 리플렉스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진 애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래로 꺼져버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이가 눈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선셋 아이라고 그래요. 마치 해가 지듯이 선셋 된다고 하는데 선셋 아이는 아이의 미드브레인, 중뇌라는 곳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아이가 눈이 아래로 쑥 꺼지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올 수 없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이 위로 올라가는 건 정상이다. 이걸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시기능이 발달하는데 문제가 되는 주요한 질환을 들어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 아이들의 망막병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도 백내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내장 그러면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이 잘 안 보이신다고 침침해졌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그러고 그날 가서 수술하고 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보인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병도 아니네. 치료하는 병이네. 라고 믿으시겠지만 원래 그런 병입니다. 원래 백내장은. 그런데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가져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제 아이의 사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료받으러 온 애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서 구글에서 찾았어요. 구글에서 백내장이 보이는 아이 사진인데 이 아이는 이쪽 눈이 정상이고
이쪽 눈이 백내장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사진은 내 아이들의 사진인데 보시면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어른의 백내장하고는 달라요. 어른이 백내장이 생기는 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돼서 생기는 거니까 마치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데 누구는 주름이 한쪽만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기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듯이 전반적으로 주름이 생기듯이 수정체 전반적으로 혼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노화가 돼서 생기는 백내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수정체 혼탁이 생기는 양상이 다 다르고 혼탁이 생기는 부위도 다르고 결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백내장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합니다가 아니라 아이의 눈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아이들 백내장 수술을 주로 하는 사람은 이 아이는 수술을 해도 됩니다. 이 아이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결정해 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백내장이 있으니 빨리 수술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세요. 그럼 와서 엄마가 이제 우시고 오세요. 그냥 우리 애는 실명했다 왔는데 오셔서 기다렸다가 한 3시간 기다렸는데 그냥 제가 원래 엄마들한테 안심시켜 주려고 너스레를 잘 떨거든요. 뭐 하려고 왔냐고 이렇게 좋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때부터 우세요. 당신은 아이가 당장 수술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백내장은 수술 안 하거든요. 요 백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백내장 안 해도 되거든요. 잘 모르겠죠? 이거 알려주면 안 되죠. 저희 영업 비밀인데.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서는 아이의 눈의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와 안 해야 되는 경우를 결정해서 꼭 해야 되는 경우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들한테 백내장 수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백내장이 생겼다고 치면 백내장이 발견됐으면 언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냐? 수술을 해야 되는 백내장이 있는 아이들을 수술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결과를 비교한 표예요. 여기 보시면 태어나서 수술한 시간이 가면서 봤더니 한 16주 전후. 이게 언제죠? 태어나서 3, 4개월. 100일 정도 전후까지 뭔가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될 백내장인데 백내장을 수술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력이 점점점 나오지 않아서 100일 이후에 수술을 하면 수술을 커서 하나 지금 하나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수술을 해야 될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 애를 100일이 넘어서 수술을 하면 그 애는 수술을 하나마나 평생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있는 백내장은 다행스럽게도 일부 아이들이 수술을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일단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전에 병원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거죠. 그럼 아이들한테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하냐? 어른하고는 조금 달라요. 수술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 백내장 수술 잘하는 선생님 되게 안과 와서 다 백내장 수술 하잖아요. 애들 백내장 수술은 다들 끔찍해 하세요. 한번 해보면 다시는 나 안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백내장 수술 좀 잘한다는 전국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내가 그래 아이들 백내장도 하셨다가 한두 번 큰일 당하시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냥 서울에 올라가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실제 수술장에 들어가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수술하는 의사한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아이들은 백내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언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냐? 보통 어른들은 수술하고 그날 인공수정체까지 다 넣고 끝내고 나오지만 깜난쟁이들은 수술하는 날 인공수정체를 넣지 못하고요. 2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2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인공수정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2돌이 될 때까지 인공수정체를 넣은 시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애들이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 다녀요. 아마 제 외래에 오면 애들이 이렇게 두꺼운 안경 낀 애부터 콘택트 렌즈 낀 애부터 다양한 애들을 보니까 별말을 안 하시는데 가끔 이런 아이들을 보면 꼭 옆에 아이들한테 관심 많은 할머니나 엄마들이 애한테 텔레비전 얼마나 많이 보여줬길래 애가 이렇게 눈이 나빠졌냐. 근데 그런 말 제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엄마한테는 이 아이가 정말
큰 일을 겪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애를 전신마취 걸어서 수술하는 일을 겪고 두 돌이 될 때까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했대, 눈이 나빠진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을 모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안경 잘 낀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수술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갑자기 노벨상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노벨상 얘기가 나오냐? 198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두 분이 받으셨어요. 닥터 휴벨과 닥터 위셀이 받았는데, 원래 노벨 의학상은 정확한 명칭인 의학상이 아니고요,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식이 되신 부모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왠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딱 앉아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런 말 하면 여기 젊은 학생들 전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두 분이 이상하게 사이먼 앤 가펑클을 닮았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 앉아 있는데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 눈에 물체를 보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뭘 했대요. 되게 제목부터가 되게 어렵죠. 이게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분들이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 이분들이 실제 그분들의 실험실에서 실험했던 실험실의 사진이에요. 물론 노벨상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찍은 사진이지만, 이분들이 눈에 빛이 들어갔을 때 이 빛 신호에 의해서 우리의 비주얼 시스템, 아까 보면 빛이 들어간 다음에 뇌로 이렇게 신호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호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한쪽 눈을 꼬매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양이를 죽여서 회부한 다음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요즘 같았으면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gat혀 있겠죠. 동굴학대했다고. 옛날에는 노벨상 받았지만.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1959년에 저널 오브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생리학 저널에 이런 제목으로 고양이의 CP질에서 신경세포가 실제로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보는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딱 이 논문을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나름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거 구글에 들어가서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왜 바로 나오냐면, 현재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모든 논문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논문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논문을 찾아보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에 구글에서만 치면 바로 논문이 찾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부모님들 중에 나는 열성 부모다, 이 늦은 저녁에 우리 애를 꼭 김정은이 하는 강의를 들으러 데리고 올 만큼 열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논문 좀 찾아서 해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분들이 59년에 이런 논문을 내고 10년 만에 원숭이에서 실험해서 논문을 냈고, 그리고 77년에 어떤 논문을 썼냐? 이런 논문을 썼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지.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 서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뭐 가소성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왜 가소성이라는 용어가 의미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마나카 선생 얘기를 했는데, 야마나카 선생이 노벨상을 받게 된 줄기세포라는 게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뇌는 일단 신경세포가 한번 분할을 끝내고 나면 더 이상 이 세포가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믿음이었는데,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개념이 바뀐 겁니다. 줄기세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세포가 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소성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개념을 처음 제안한 거예요. 이분들이 왜 노벨상을 받았냐? 사실은 이분들이 한 실험이 뭐냐면, 고양이 눈을 꼬매놨다가 빛이 안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망가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늦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눈을 다시 떠주면 줄어들었던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더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때는 줄기세포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플라스틱 서티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플라스틱 서티가 왜 생길까를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줄기세포라는 것도 찾아게 되겠고, 결국에는 그게 2014년에는 줄기세포라는 걸로 노벨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플라스틱 서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올로지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사람은 바뀔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인문사회학적으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세포도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거를 우리 눈에 보여준 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의 연구가 지금 현재 줄기세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안 받을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전공하면 누구나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림입니다. 가소성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고양이 눈 꼬매버린 이게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재밌어서 한 실험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애는 그러면 무슨 죄로 이렇게 눈을. 여러분 아마 요즘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가끔 아이들 한눈 가리는 애들 볼 텐데, 이걸 가림치료라고 그래요. 안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약시의 치료 방법이고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가림치료인데, 이 아이는 이쪽 눈이 좋은 눈이고 이쪽 눈이 시력 발달을 못한 눈이어서 이쪽 눈을 쓰게 해주려고 이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 가림치료라는 거의 원리가 어디서 시작됐냐? 아까 그 두 분들의 결과예요. 그런 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은, 사이먼 앤 가펑클 이 두 분은 그냥 본인들의 연구를 위해서 실험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먼 후대에 줄기세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도 생겼지만, 우리 안과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약시 치료의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가림 치료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지금도 약시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가림 치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이 아이는 눈을 살리기 위해서 가리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포스터예요, 포스터.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가리기를 하는 게 좋냐? 그건 아니에요. 제 말은 약시라는 질환이 있어서 시력 발달이 안 될 때는 가림치료라는 게 필요한데, 그 가림치료의 시작점은 임상의사가 아닌 이런 연구자분들께서 처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느닷없이 백내장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꺼냈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엄마들이 해줘야 될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논문 찾아서 해석해주기 말고 또 하나 더 뭘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노벨상을 좀 받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매년 노벨상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발표되잖아요. 그죠? 모든 노벨상 수상자는 노벨상 수상을 받게 되면 본인의 에세이를 노벨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올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받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올려요. 나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써요. 나는 광주 석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들어와서 이거 다 써요.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를 써서 이제 자기의 지금까지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준 에세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쓴 에세이에 뭐가 있냐? 우리는 왜 동물 학대하듯이 고양이 눈을 감겼냐?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두 분은 여기에 뭐냐면 영아성 백내장을 가진 아이들 때문에 했대요. 이분들이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고요. 유럽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게으른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무슨 연구를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할 게 없어서 맨날 이제 빈둥빈둥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커피를 마시는 옆 테이블에서 안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안과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애들 백내장이 있는 애들을 수술을 엄청나게 잘해줬고 결과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애들의 시력이 전혀 안 나온다.
왜 시력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분들이 생각에 재밌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분들이 애들 백내장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의 백내장하고 유사하게 만들려고 눈을 꼬맸고요. 그래서 애들 백내장 만들듯이 태어나자마자 혼탁을 만들었더니 비주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 그러면 언제 이거를 빛을 보게 해주면 이게 괜찮은가를 보려고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 있죠. 16주 그런 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견해내신 거예요. 어느 일정 크리티컬한 피리어드 이전에 다시 빛을 보게 해주면 아이들이 신경세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는 소아안과 의사 때문에 받은 거죠. 그죠? 영아 백내장 때문에 힌트를 얻어서 연구를 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은 거라서 그래서 저는 안과와 관련돼서 노벨상 받은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건데 자, 이분들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 아까 제가 1959년에 이분들이 처음으로 낸 논문을 아까 보여드렸죠. 이 논문이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네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올려놓은 거 뭐냐. 자기네들이 노벨상 둘이 받았지만 자기네들은 자기 지도교수한테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 이분들이 아까 그런 힌트를 얻어서 실험을 하긴 했는데 워낙 게을러서 논문을 하도 안 쓰고 있으니까 지도교수가 갖고 와봐라 제발. 발표를 좀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귀찮아서 대충대충 논문을 썼대요. 대충대충 논문을 썼더니 이거를 다 고쳐준 거예요. 보시면 이분들이 쓴 논문 문장 중에 하나도 안 고친 게 없습니다. 다 고쳤죠? 근데 결국 노벨상은 게으르지만 개발세발 쓴 사람이 받았고 고쳐준 분은 뒤에서 박수만 쳐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가 노벨상을 받고 좋은 거 하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일찍부터 일어나야 돼. 밤늦게 그렇지 않아요. 커피만 먹고 노닥노닥 거리다가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질환이 미숙아 망원병증인데 미숙아 망원병증을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가니까 그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미숙아 망원병증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 들으려면 저를 한번 다시 부르시는 게 낫고요. 자, 미숙아 망원병증은 미숙아인 아이한테 생기는 망막의 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병은 이런 깐단쟁이들이 수술합니다.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실의 아이한테 치료를 하는 거죠. 보시면 이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수술이 뭐가 안 돼서 저한테 리퍼돼서 왔는데 치료가 좀 부족해서 치료를 다 해서 결국 치료를 하긴 했는데 보시면 이 아이는 황반이라는 곳을 살렸으니까 물체를 볼 수 있지만 주변부 망막은 다 망가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치료가 맞는 치료냐?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중환자실 수술하고 온 건데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가 1.5kg, 1.8kg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이 감사해 하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실명하는 상황이 돼서 수술을 받으면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생긴 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들은 되게 착하세요. 나는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것도 엄마고 중환자실에서 비록 힘겹게 살고 있지만 살게 해주는 것도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은 모든 게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치료를 하다가 이 아이는 운 좋게도 실명을 면했지만 실명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실명하면 그것도 당신의 탓이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제 멱살을 잡은 부모님은 없으세요. 오히려 제 손 잡고 우신 엄마는 있으세요. 또 아이가 가끔은 세상을 떠나면 세상을 떠났다고 와서 알려주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봐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정말 착하세요. 난 정말 그런 부모님들 보면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 착하다. 물론 저도 제 딸내미가 중3이니까 저도 애를 키운 부모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치료해서 아이들한테 잘 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은 이런 연구를 해요. 근데 이런 연구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이거 말씀드려봤자 이해를 하지도 못할 테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참 더 걸릴 테고
그래서 실제로 제 실험실에서는 기존의 항체, 뭐 화합물, 단백질도 개발하기도 하고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사이언스를 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눈을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는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일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하는 이유도 되는 거고 여러분도 피곤한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난당한 이 그림을 그래도 한 번은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죠? 렘브란트입니다. 제가 그냥 미술 강의도 하는 것 같네. 이 렘브란트 알고. 근데 렘브란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의학저널에 실렸어요. 왜 의학저널에 실렸을까요? 자, 렘브란트의 눈을 잘 보시면 렘브란트는 사시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사실 두 눈으로 물체를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입체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종훈 네가 한 얘기는 말짱 꽝 아니냐?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기에 항상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 지금 와서 강의하는 니는 부모 잘 만나서 머리가 좋아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입체감도 없는 렘브란트가 여러분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습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6시간씩 잘 잤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잘 잤는데 지금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요. 여기에서 나보다 잠을 더 짧게 자는 사람한테 자는 사람 없을걸요. 그죠? 전 지금도 2-3시간 자요. 왜냐?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임상진료 그대로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다닐 때보다 잠을 덜 자는데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왜 이 사진을 왜 갖고 오냐면 원래 이 강의를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존경해요. 저 원래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림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꿈은 화가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터너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전에 렘브란트가 사시인 건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존경스러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여기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텐데 중고등학생들한테 쓰잘데기 없는 탓하지 말고 쓰잘데기 없는 사투리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쓰잘데기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생들 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